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월 27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은 저희 애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등학교에 갈 때 필요한 준비물 같은 리스트들이 예전에 예비 소집할 때 왔었는데 오늘 좀 문방구에 그거를 사러 갔어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학창 시절의 그런 문방구들은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저 몇 학년이에요 얘기하면은 알아서 체육복 사이즈 같은 거 대충 챙겨주고 몇 학년? 그래, 몇 학년 준비물 뭐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고 있는 그 준비물을 과학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미리 다 챙겨주시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 그 문방구의 분위기는 그랬는데 요즘 초등학교 근처의 문방구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무인 상점화가 돼가지고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물 같은 것들이 오면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돈만 쥐어주고 보내면은 문방구에서 알아서 다 챙겨줬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사실 뭐 빠르게 사고 나오려면은 직원한테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물어가지고 딱딱딱딱 찾으면 되는데 이거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큰 문방구를 애랑 같이 막 찾아다니는 그것도 재미더라고요. 이걸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요런 것도 있었네. 이거 디자인 되게 예쁘다. 요새는 문구가 이렇게 나와라고 하면서 좀 가게 구경을 하는 그런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랬던 게 실내화가 옛날에 저희 실내화 기억나세요? 실내화 타입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화는 요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요런 스타일, 요런 약간 고무신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스타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요런 식의 크록스 스타일. 그래서, 야, 세월이 변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신발 주머니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가 되니까 할 줄 아는 것도 늘고, 그리고 애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웹툰 중에, 짤 중에서, 진짜 옛날 짤 중에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애한테 성교육을 하려고 진지하게 딱 분위기 잡고 애를 딱 앉혔는데 애가 갑자기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웹툰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은 그 저희 부속분들 자녀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스키를 배우러 간대요. 몇 살 때부터 스키 배웠어요? 물어보니까 6살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가 지금 8살인데 스키장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저도 스키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애들은 6살 때부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스키장에 가면은 애를 맡겨놓으면은 그 강사님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밥도 다 먹이고 뭐 렌탈비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서 강사한테 1대1로 하루 종일 애가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 넣어놓고 이제 부모도 부모대로 뭐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뭐 그 스키장에 있는 카페에 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애 어릴 때 한번 딱 그 1대1로 배워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애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 애한테 너 스키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키스 반대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애는 이제 등원 준비하고 있고 저도 출근 준비하다가 너 스키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키스 반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키스 반대말 아니야 해서 말문이 딱 바뀌어서 그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고 애들이 스키 타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배울 생각 없어? 물어보니까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바뀌어버린 무물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2월 말이 유치원 졸업식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유치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애랑 같이 둘이서 경주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업식이 목요일인데 그 주 토일 해서 1박 2일로 애랑 둘이 경주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엄마랑 둘이서 뭐 여자들끼리 여행 간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저러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애가 아무리 좀 컸다 한들 저도 이제 애만 데리고 둘이서
그렇게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건 괜찮은데 1박으로 어디 갔다 오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냥 뭐 졸업한다고 하니까 들뜬 기분에 그냥 하는 얘기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어제 저한테 숙소랑 기차표를 끊었다면서 이제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예약을 덜컥 해놓으니까 와이프도 살짝 쫄렸나 봐. 나한테 여보 그 경주 여행 당신도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아니 나도 같이 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애는 엄마랑 둘이서 간다고 한껏 들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아빠도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나는 애한테 절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없다.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그 선언을 했죠. 정말 그 아이가 여자들끼리 여행 간다고 들떠 있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나는 절대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바로 수긍을 하고 요새 경주도 워낙 그 관광단지로 잘 돼 있으니까 버스로 다 다닐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근데 경주 그때 우리 둘이 갔을 때 그 연애할 때 둘이 갔을 때 그때 뭐 택시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렌트는 안 해도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우리 경주 간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주 간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게 경주가 아니었나? 라고 그때 와이프가 경주가 아니었나야 내가 아니었나야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경주가 아니었나지. 아 맞다 우리 그때 거기 아니었지라고 하면서 황급하게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긴 했는데 와 그때 진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 정말 와이프랑 다녀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잘 넘길 줄 알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혓바닥이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와이프랑 애랑 둘이서 경주 여행을 갔다 올 것 같은데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 하던 게 익숙했던 주말을 혼자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벌써부터 걱정이 좀 앞서는데 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혼자서 이렇게 집안일 같은 거 다 하면서 집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던데 제가 얘기를 했죠. 너만 없으면은 어지를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빨리 2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잡설이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갤럭시 S24가 이제 사전 예약을 하고 진행이 됐죠. 그 갤럭시 S24 홍보 영상에 모델이 누가 됐냐면은 이 친구가 됐습니다. 엠마 마이어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넷플릭스 웬즈데이에서 이 웬즈데이의 룸메이트로 나왔던 이 배우 기억나세요? 이 배우가 갤럭시 S24의 홍보 모델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 서울 여행을 이 갤럭시 S24 울트라를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제 한국말이 안 되니까 지금 AI 동시 통역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 기능을 써서 이제 예약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웹 서핑을 하다가 찾은 그 맛집을 AI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해서 좀 찾아다니고 뭐 이런 컨셉의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고 발랄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이 엠마 마이어스의 캐스팅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엠마 마이어스가 제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유명한 케이팝 매니아입니다. 특히 세븐틴은 콘서트도 쫓아다닐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보면은 다 케이팝 가수들 막 엄청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엠마 마이어스의 동생은 그 한국 여행을 자주 오기도 하고 막 3.1절 날 자기 인스타그램에 태극기 포스팅도 막 하고 뭐 KTX 탔다고 막 KTX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평소에도 한국을 사랑하는 행동들 많이 해왔어요. 근데 마침 딱 이렇게 그 갤럭시 S24의 한국 여행, 서울 여행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그 귀염뽀짝하게 이런 말 저 진짜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거 외에는 좀 적합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MG스럽게 자 MG스럽다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MG스럽게 잘 찍고 그리고 아까 세븐틴 팬이라고 했잖아요. 세븐틴을 만나게 해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세븐틴이랑 엠마 마이어스 배우랑 만나게 해줘서 그 같이 이렇게 막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완전 성공한 덕후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해서 그 찍었던데 그 트렌디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평도 좋고
그리고 하필 나왔던 그 배우도 제가 평소에 주목하고 있던 배우였고, 그리고 평소에 한국을 사랑한다라는 게 좀 많이 티를 내고 있던 그런 배우가 요 캐스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좀 반가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시님 잘생겼다. 영화 이야기하는 씨름 채널입니다 하는데, 씨름 채널 아니고요. 이만기 아니고요. 아, 맞다. 오늘 저희 애가 토이스토리 1, 2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도 낮에 토이스토리 3를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3에 와서야 버즈가 나올 때 저희 애가 갑자기 저를 쓱 쳐다보더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딱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닮은 것 같긴 해요. 아, 순수 재미는 2가 고트인 것 같아요. 아, 그 토이스토리 2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근데 그 3의 엔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 4는 안 만들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의외로 4도 좀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타워즈 5 패러디가 2편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스타워즈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다 막 칭송하는데, 이상하게 나랑 안 맞는 거. 저는 해리포터,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이 시리즈가 진짜 마음 먹고, 아, 이거는 다 보니까 나도 이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먹고 좀 정주행 해봐야지 하고 딱 틀어놓으면은 10분 정도 지나면은 바로 막 꼬박꼬박 이렇게 졸게 되는 그런 시리즈가 해리포터,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요런 게 좀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세상에 스타워즈를 반지의 제왕 안 보셨나요? 구독 취소합니다. 빠이빠이. 근데 또 호빗은 또 재밌게 봤어. 호빗 3부작은 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반지의 제왕은 좀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 몰아서 보려는 게 아니라 개봉하는 그 시점에 따라갔더라면은 그래도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감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호빗 3부작은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 호빗 3부작이 제가 그 개봉 시즌마다 따라가면서 챙겨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봤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재미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극장에서 안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뭐 반지의 제왕이든 뭐 스타워즈든 그 해리포터든 제 생각에는 극장에서 봤을 때 그 시너지가 정말 크게 나는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방구석에서 개인이 잘 갖춰봤자 얼마나 잘 갖춰놨겠어요. 그 상황에서 봤으니 좀 별로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초롱이님은 결혼 반지의 제왕 결혼 반지의 제왕이라고? 왜 결혼 반지의 제왕이라니요. 이게 제 라이브에 와주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역시도 OTT가 발전되고 나서는 그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시작 시간 맞춰가면서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나중에 그냥 내 시간 될 때 다시 보기로 항상 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이 라이브를 시간 맞춰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봐주신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했던 거 편집본이랑 무편집본 업로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곧 죽습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따로 떼서 했고, 쇼츠를 여러 개를 올렸는데, 지난 방송은 팟캐스트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제 기대만큼은 안 나와서 약간 시무룩합니다만, 그래도 팟캐스트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시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밖에 없는데, 요거를 작성하고 나서 제가 황야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과 황야 요 두 가지 작품을 이야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가님이 황야는 너무 쓰레기라서 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 주변 반응들이 다 이래요. 정말 혹평에 혹평을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뭐 쓰레기다, 뭐 정말 별로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봐서 그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따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이야기부터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이고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정말 많은 매니아들이 존재하는 그런 감독이죠. 감독들 중에서 배우급의 이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되나, 물론 많이 계시긴 하지만 몇이나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매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게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을 최근까지도 본 게 없었고요. 본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 킬빌은 봤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킬빌조차도 각 잡고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은 없고요.
저 남고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학교 컴퓨터로 불법 다운로드를 한 거를 그 앞에 그 대형 TV로 틀어서 그 하이라이트 장면만 그 넘겨가면서 본 거 있잖아요. 그렇게 봤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앉아서 본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명장면들은 다 압니다. 애니메이션 씬이라든가 아니면 그 철퇴 휘두르는 교복소녀 씬이라든가 아니면 요 머리 위에 뚜껑 날아가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음악들 있잖아요. 뭐 띵띵띠리리리 액션 뭐 요런 그런 요소들은 알지만 이 처음부터 서사를 다 쫓아가면서 본 게 아니라서 저는 그냥 안 본 걸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 중에서 제일 처음 봤던 게 펄프 픽션이에요. 제대로 봤던 게 최근에 감상을 했었고 지금 타란티노 작품 안 봤다고 하니까 지금 또 채팅창이 난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쵸. 윤가님이 지금 이제 쇼츠나 하이라이트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거 보듯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본 거는 본 걸로 안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킬빌은 안 본 걸로 치고 있습니다. 이제 펄프 픽션을 처음 봤는데, 지금 신가님께서도 펄프 픽션 걸작이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펄프 픽션을 봤는데. 그러니까, 대사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사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은, 같이 봤던 분들은, 그게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시그니처야 라고 하면서 아니 그 대사가 많은 걸 즐겨야지 왜 그거를 문제를 삼냐고 하는데 저는 그 방대한 양의 대사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뭐가 시시껄렁한 농담이고 뭐가 이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대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많은 대사량을 쫓아가다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저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감히 펄프 픽션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다니라고 하면서 엄청 막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저한테 뭐라고 했던 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장난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장난 맞다고 해주세요. 저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절대 뭐 그렇게 뭐 해주신 분들에게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느껴서 펄프 픽션이 내 취향이 아닌데 과연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도 내가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감상을 했는데 이거는 좀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라는 표현은 약간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그 표현 같고 그냥 존나 재밌어요라고 이야기해야지 진짜 제대로 이 작품이 재밌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존나 재밌었습니다. 근데 왜 4점이냐? 저는 4점도 진짜 많이 준 거거든요. 와 진짜 재밌다라고 하면서 야 이건 4점 딱 줬는데 저 이거 4점 준 거를 보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5점이 아니냐고. 아니 어떡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5점을 안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작품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 장고예요. 장고. 그 장고 역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먼저 장고를 보신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과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서 그냥 바스터즈라고 할게요. 그 바스터즈를 재밌게 봤으면은 장고도 재밌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제가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만 주워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장고가 그 바스터즈보다는 액션 씬들이 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호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놉시스랄 것도 없는 게요. 이게 전체적인 굵은 줄기는 그냥 요 바스터즈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개떼들이라고 나오죠. 얘들이 그냥 나치 뚝배기 깨고 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거 나치 뚝배기 깨는 영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뚝배기를 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총질하고 학살하고 다니니까 뚝배기 깬다라는 그런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뚝배기를 깨더라고요. 그게 비유가 아니라 그 직접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알아가지고 근데 오히려 좀 더 통쾌했습니다. 영화상에서 그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명시적으로 텍스트로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이제 챕터가 구분이 되어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챕터마다 등장인물도 다르고 전개되는 내용들도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마지막 챕터에 가서는 각기 다른 인물들의 각기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시너지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챕터 하나하나마다 관객들을 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진짜 보는 내내 어느 챕터 하나 빠지지 않고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와 저거 들킬까 안 들킬까
저기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한 치 앞이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중간에 뭐 주방에 가서 좀 물 떠오거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보통 다른 영화들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은 뭐 화장실 타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스터즈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긴장감 넘치게 꽉꽉꽉꽉 채워서 만들어져 있고, 긴장감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긴장감을 유지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초반에는 관객들도 그 긴장감을 같이 따라가면서 느끼게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긴장감에도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 긴장감이 피로감이 되고 의도한 만큼 관객들에게 다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5개나 되는 챕터에서 다 긴장감을 뭐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안 보신 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게 그것도 되게 영리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챕터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긴장감의 완급 조절들을 솜씨 좋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완급 조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간중간에 그 긴장감이 끊기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가 끝났을 때 마치 영화 그 상영 시간 내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만드는 그 정도의 완급 조절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감독이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쏟아지는 수많은 분량의 대사들이 폴프 픽션에서는 제가 좀 불호 요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란티노 감독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사량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사들은 저한테 피로감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그 대사들조차도 긴장감 유발과 서스펜스 유발을 위한 그 장치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대사가 오가면 오갈수록 점점 쫄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대사를 다 알고도 떠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몰라서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말을 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저기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대사를 치는 와중에는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되게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긴장의 요소들로 이 대사들이 활용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많은 대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작품을 제가 재밌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할 때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몇 년작이냐? 보자. 2009년에 개봉한 작품이거든요. 15년 정도가 지난 작품이죠. 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시네필들과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고 이 영화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막 다 이렇게 해왔을 텐데, 이제 와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석적이고 뭐 이 장면에서 이런 연출 때문에 좋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라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요 바스터즈에 대한 후기를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영화들이 이제 메시지를 좀 강박적으로 담으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최근에 들려서 마치 무슨 거대한 메시지가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어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괜히 좋은 작품인 것 같고, 뭐 요즘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가슴 깊이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던가 이래서 명작이 아니라 정말 그 보는 그 순간,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즐겁고 긴장감 느껴지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순수한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대체 역사물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영화상에서는 좀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겠죠. 실제로 히틀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지만 영화상에서는 정말 그 총기에 뚝배기 난사를 당해가지고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데 있어서도 진짜 쾌감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십몇 년이 지난 영화인데 스포일러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마지막에 그 극장이 불탈 때 극장 안에 있었던 나치들이 혼비백산돼가지고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바라보는 위에서 이제 총질을 막 갈기는 그 나치들을 향해서, 그런 장면들도 쾌감이 넘치고, 하여튼 그 순간순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와,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다는 존나 잘 만들었어요가 좀 더 적합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봤던 영화들 중에서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리트레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부터 보고 나서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을 접했는데 이 영화가 그 국내 개봉을 했을 때 굉장히 혹평을 들었어요. 흥행에도 참패를 한 그런 작품입니다. 심지어 이 브래드 피트를 포함한 이 배우들이 내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이 잘 안 됐어요. 의외로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국내 마케팅을 할 때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액션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그 인물들 간에 킬러들 간에 막 구강 액션 같은 것들이 막 그 티키타카가 오가는 것에 좀 더 집중이 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즐기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물 소개 같은 거 할 때도 요런 캐릭터 소개 같은 거 할 때도 갑자기 인물이 딱 등장하고 그 음악이 탁 나오면서 띠리딘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인물의 과거로 쑥 가서 얘는 왜 킬러가 됐고 뭐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마치 만화책을 읽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 하고 딱 재밌게 봤다 하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타란티노 따라한 거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타란티노 작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바스터즈를 딱 보면서 이 블리트레인이 딱 떠오르면서 아, 이래서 블리트레인이 타란티노를 따라 한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바스터즈에 나오는 수많은 요소들을 이 블리트레인에서 비슷하게 가져다 쓰고 있고요. 이 정도로 가져다 쓰면 거의 뭐 오마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블리트레인 나중에라도 보시면은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재밌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리트레인에 나오는 요 텐저린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에 완전 빠져들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에런 테일러 존슨 요 그죠? 연상녀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에런 테일러 존슨이 연기하는 요 텐저린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니까요.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킥에즈에도 나왔던 그 배우죠. 그리고 MCU에서는 퀵실버로 나왔던 그 배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이걸 통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타란티노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장고도 좀 기대 중이니까요. 장고도 보고 나면은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퀸틴 타란티노 영화를 왜 보고 있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영화 인플루언서 중에서 김다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에 오프라인 모임을 여세요. 그래서 그 특정 영화를 정해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정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뭐 요 정도 수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연출 기법, 뭐 카메라 무빙 아니면은 바스터즈 봤을 때는 서스펜스와 스릴과 그 서프라이즈의 차이점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오는데 그게 한 달 단위로 회원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그 주제가 코엔틴 타란티노여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는 저수지의 개들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갔고 이 두 번째 시간이 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요거 했었고 세 번째 시간이 그 장고여서 이제 장고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은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요 게임 기억나세요? 영화 보신 분들? 요 게임 요거 그 지하 선술집 씬에서 나오는 게임이죠.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만 안 보이는 키워드를 붙여놓고 질문을 통해서 내 머리 위에 붙어있는 키워드가 뭔지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어떤 인물이 내 머리 위에 써있는지 맞추는 게임인데 그거를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한번 해봤거든요. 이 바스터즈에 나오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 이야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요 게임을 했는데 저희가 게임했을 때는 영화 인물로 했었는데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제가 걸렸던 거는 해리포터였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은 국적이 어딘가요? 라고 하니까 뭐 영국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헐리우드 스타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헐리우드 스타는 아니지만 스타는 맞습니다. 뭐지? 그러면 대표하는 색깔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뭐 자주색? 노란색?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대체 뭐야? 제가 줬던 키워드는 그 전지현을 줬었고 뭐 박찬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런 게임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아, 정웅인 난사신이라고 하는데 바스터즈에 정웅인 배우 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신 분이라면은 이분 누군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배우가 너무 정웅인 배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선술집 씬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영 좋지 못한 곳에
총기를 난사당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나올 때마다 정웅인 닮아가지고 큰 웃음을 줬는데 이제 퇴장도 그런 식으로 퇴장을 하셔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웠던 느낌이 듭니다. 드랑님이 바스터즈 디테일이 미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디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너무 그때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동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괜히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이게 내 모임도 아닌데, 내가 주최한 모임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배우고 주워들은 내용 가지고 내 컨텐츠를 해도 되나? 소재 도둑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하나하나까지는 다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말씀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씬입니다. 첫 시퀀스는 한스란다가 농장에 들어가서 농장 딸 팔목 매만지는 거 노련하게 맥박 체크하는 장면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 장면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초반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레아 세두도 나오죠. 딸들 갑자기 손목을 만지는데 그게 과연 그냥 추근덕거린 건지 맥박 체크를 한 건지 그것도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그 한스 란다의 여성 편력에 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변태여서 그랬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정말 맥박 체크를 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우유를 나중에 막 시키는 장면도 있는데, 우유를 시킨 것도 그 유대인은 우유와 고기를 동시에 못 먹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테스트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디저트에 막 담배 꽂는 장면, 그 담배 꽂힌 디저트가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농장의 집 모양을 연상시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관객이 즐겁게 해석하라고 일부러 좀 열어놓은 장면 같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 말이 되는 장면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황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금요일에 공개가 됐죠. 1월 26일 날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이제 공개가 되자마자 감상을 했고요. 감독은 허명행 감독입니다. 놈놈놈 신세계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 감독으로 참여를 했던 분이시고 곧 개봉할 범죄도시 4편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직 무술 감독이 이 범죄도시 4의 감독을 맡는다고? 그러면 액션이 얼마나 대단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이 황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범죄도시 4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토니아님이 드디어 욕할 시간이 왔습니다. 드랑님은 황야 아직 안 봤는데 혹평이 너무 많아서 두렵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놉시스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이 마동석이 미치광이 의사에게 납치된 소녀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요 뒤에 보이는 요 소녀 그리고 요 이희준 배우가 연기하는 미치광이 의사가 있고 요 마동석이랑 같이 다니는 요 파트너 요 둘이서 요 납치된 요 소녀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시놉시스는 별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빌바오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이제 기대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피로감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습니다. 황야 욕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독전2보단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제가 꼽은 2023년 최악의 영화 독전2를 보시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 실망을 하신 분들이 그 실망감을 가지고 황야를 보신다면은 그래도 얘는 볼만은 한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독전2의 기대감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님이 카터보다도 낫습니다라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카터의 별명이 뭐였죠? 조카터였죠. 그 카터와 독전2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황야를 보시면은 그래도 볼만한데라는 생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야가 공개가 됐고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해서 공개가 되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정말 그 호평을 받았어요. 일반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 황야라는 작품이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좀 더 기대감이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배경만 그 콘크리트 유니버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이 다 내려앉았다라는 그 컨셉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거를 따오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결을 따른다기보다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공식을 따르는 작품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작품이에요. 그 이야기의 그 순서도 범죄도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그 범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이 일어나고요. 마동석이 그 중요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범죄자의 도움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도시 나오는 마석도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범죄자를 이용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헤매고, 그리고 액션 스타일도 묵직한 한 방 한 방을 터뜨리는 액션 스타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개그 패턴도 똑같이 범죄도시의 개그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마동석의 피지컬을 이용한 개그, 그리고 말장난 개그, 이런 것들도 똑같은 공식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범죄도시 시리즈에 있는 이 마석도가 이 대지진이라는 그 재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 범죄도시 한 10편 정도?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먼 미래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황야보다는 그냥 범죄도시에 넘버링을 붙였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범죄도시의 결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5 아포칼립스 편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세계관을 왜 쓴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하기 전에 티빙 오리지널로 공개가 되었던 몸값이라는 작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몸값이라는 작품도 그 장기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인간 군상극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속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티빙 시리즈물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감독 오피셜 인터뷰로 우리 몸값이라는 작품은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작품이 아닙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황야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아니 이 정도 설정도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몸값도 당연히 콘크리트 유니버스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관객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업자들만의 사정으로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이 몸값을 편입시키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황야가 콘크리트 유니버스면은 몸값도 당연히 콘크리트 유니버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값이 아니라고 하면 이 황야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배경만 갖다 쓰고 다 전혀 뭐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작품입니다. 아까도 생각나는 작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범죄도시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와도 좀 겹치는 요소가 있어요. 황야라는 작품상에서 이 대지진 속에서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미치광이 의사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아파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는 황궁 아파트인가? 왜냐면은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라는 그 설정도 똑같고, 실제 그 아파트가 그게 배경이 되면서 펼쳐지는 많은 장면들이 이거는 황궁 아파트랑 똑같은데? 이 구조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이 작품상에서는 단 한 번도 황궁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고, 그리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감독 인터뷰에서도 오피셜로 이거는 그 전작인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랑은 연관을 안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궁 아파트처럼 묘사가 되지만 황궁 아파트라고 명확하게 뭔가 못 박는 느낌은 없는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황궁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지도자가 한 명 있다. 요 컨셉. 그리고 이 지도자의 앞잡이가 있다. 그 유토피아에서는 김선영 배우가 그 앞잡이를 했지만 요 황야에서는 장영남 배우가 그 앞잡이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지도자 역할도 유토피아에서는 이병헌 배우가 하지만 황야에서는 이희준 배우가 하고 있죠. 요런 캐릭터의 배치도 약간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많이 떠올리게 했고요. 주인공인 마동석 배우도 사실상 이 남산이라는 그 신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름이 그냥 마석도로 나왔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석도예요. 그냥 닮은 캐릭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석도가 이 황야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해버린 디스토피아의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때는 한국 영화 반도가 많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범죄자의 모습들을 그린 거, 이런 것들도 반도에 나왔던 군 집단 안에서 어떻게 그 집단이 묘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 소녀가 납치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소녀의 신체에서부터 뭔가 성분을 좀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녀를 납치를 해가는데, 그 의사에게 뭔가 생체 실험을 당하는 소녀를 구하러 간다라는 그 요소가 그 게임인, 지금 HBO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게임 중에서 유명한 게임인 라스트 오브 어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베드에 누워가지고 뭔가 실험을 당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거 라스트 오브 어스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극의 액션 배경이 이제 실외에서
밖에서 펼쳐지다가 이 아파트 지하로 배경이 옮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파트 지하에 뭐 이끼가 껴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푸르른 게 우거져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적인 요소들이, 실내 배경을 묘사한 것들이 이것도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많이 보던 건데 미술팀이 참고를 좀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배경은 거의 뭐 라스트 오브 어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남산이라는 요 캐릭터가, 마동석이 연기하는 남산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이 여자의 이름이 수나거든요. 수나 어딨어? 수나 어딨어? 뭐 수나 구해야 돼. 수나 우리 구하러 가야지. 이런 대사를 입에 달고 사는데, 이게 그 아저씨에서 원빈이 우리 솜이 어딨어? 솜이 어딨냐? 솜이 구해야 돼. 솜이 어딨어? 이거랑 너무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렇게 수나를 찾을 때마다 너무 그 아저씨의 원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것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거는 뭐 대놓고 오마주한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군인들 중에 한 명이 그 실험을 하기 위한 그 실험용 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대놓고 고전 미드 V 있잖아요. 그거 오마주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쥐 먹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미치광이 의사가 만드는 그 약이 뭐냐면은, 이 주사를 맞으면은 치명상을 입지 않는 이상은 뭐 어디 찔리거나 베이거나 뭐 이래도 그냥 바로바로 벌떡벌떡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을 하는데, 그 약의 재료가 되는 게 이 소녀들한테서 나오는 어떤 성분이랑 그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그래서 그 주사를 장기 복용한 그 군인들이 그 부작용으로 약간 도마뱀 인간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V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도마뱀 인간이. 이게 reptilian이라고 하는데, reptilian이 뭐냐면은 요 음모론 중에 나오는 파충류형의 외계인을 이제 reptilian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고전 미드 V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요소긴 하죠. 그래서 저 reptilian 소재도 그렇고 쥐 먹는 장면도 그렇고 대놓고 V인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reptilian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창작물의 소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reptilian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요 인사들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뭐 reptilian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틀러가 reptilian이라는 둥, 마크 주크버그나 일론 머스크도 reptilian이다, 뭐 오바마도 reptilian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뭐 옛날에 엘비스 플레슬리가 reptilian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그 리자드, 리자드라는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한국에서도 그 대표적인 reptilian 캐릭터가 있죠.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reptilian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지금 작품이 몇 개입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다른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단순히 어떤 작품이 연상이 된다, 어디서 봤던 요소다, 이것만으로 욕을 하는 거는 이제 와서는 맞지 않다. 막말로 요즘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게 어딨냐, 어디서 봤던 요소고 어디서 썼던 설정이라도 그 작품에 맞게 잘 버무려 냈으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뭐 속된 말로 우라카이라고 하죠. 우라카이를 해도 잘 했으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황야는 애매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요소들을 섞은 게 완전 막 붕 뜨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억지로 막 가져다 썼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잘 섞어서 본인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창조를 해냈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다 썼는데 그 가져다 쓴 게 잘 조합이 돼가지고 정말 이 황야만의 어떤 작품 스타일이 완성이 됐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가져다 쓰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지금까지 뭐 아쉽다 이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을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 저는 시리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왜냐면은 요새 OTT 오리지널로 뭐가 나왔다고만 하면 다 시리즈물이어가지고 그거 다 챙겨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도 없는데, 영화는 그냥 길어봤자 2-3시간이면 끝나는데, 그 시리즈물은 그 1시간짜리가 막 적게는 뭐 6, 8편, 많게는 뭐 10편도 넘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 편의 영화로 나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늘어지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지는 구간이 없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재밌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지는 구간이 없어서 저는 보면서 스킵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중간에 막 질질 끌고 심파 연출 나오고 이러면은 보다가도 화살표 눌러가지고 건너뛰고 싶잖아요.
그런 구간은 없더라고요. 스피디하게 내용 전개가 되면서 장면들마다 요소를 뭐 잘 채워 넣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포지셔닝을 좀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바로 공개를 선택을 했잖아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건 진짜 잘했다. 왜냐면은 이거 극장에서 개봉했잖아요. 욕은 욕대로 먹고 진짜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으니까 요 정도 혹평이지, 그나마 볼만한데?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극장에서 개봉했잖아요? 진짜 뒤지게 욕먹었을 거예요. 그나마 넷플릭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요 정도 욕을 먹고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은 정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각 잡고 집중해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보라고 만든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보다가 액션 나오면은 반짝 좀 집중했다가 내용 전개될 때는 뭐 이렇게 보다가 약간 뭐 저런 내용이네 라고 하면서 약간 그 폰도 좀 만졌다가 뭐 이렇게 정말 가볍게 볼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보다는 오히려 OTT에 좀 더 어울리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제작사나 배급사 측에서도 자기 객관화가 돼가지고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빠른 OTT행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거 전략 하나는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컷 욕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칭찬하고 끝나면은 뭐 좋은 작품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감상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쓰레기다, 못 볼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막 듣고 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쏘쏘 그럭저럭 봐줄만은 했다, 뭐 요 정도의 평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크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딱 그 볼만은 했다 해서 딱 멈췄던 이유가 액션이 별로였어요. 전직 무술 감독 출신이시고 범죄도시 4편의 감독도 했다고 하고, 본인 역시도 뭐 올드보이나 이런 데 직접 출연까지 하면서 좀 여러 액션 커리어를 쌓아왔던 분이라면은 과연 액션 연출을 얼마나 잘할까라는 그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마석도가 한 방 한 방 묵직하게 좁혀면서 주는 그 쾌감은 우리가 이미 범죄도시 1, 2, 3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녀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다른 캐릭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으면은 뭔가 기존에 봐왔던 이 마동석이 마속도로서 보여줬던 그 액션과는 또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이 포스터에서도 들고 있는 요 총기 액션을 그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동석이 마석도로서 보여주던 액션들을 쭉 보여주다가 총질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신선한 액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션이 너무 아쉽다 보니까 그 내용도 별로고 소재도 여기저기서 짜집기 했다 한들 액션 하나만 끝내줬다면은 뭐 다른 게 다 용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대했던 그 액션마저도 기대치에 충족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작품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범죄도시에서는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총기 사용이 되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맨몸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황야라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는 총기 사용이 되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빌런들이나 잡몹들로 나오는 그 잡졸들로 나오는 애들도 총은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은, 주인공들은 총을 써야 될 때 자유롭게 막 총을 쓰는데 빌런이나 적군으로 나오는 애들은 주인공이 불리할 때는 총을 안 써요. 총기를 들고 있는데 바로 쏘면 될 것 같은데 안 써요. 너무 이 주인공 버프가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몰입이 깨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첫 작품이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평론가와 관객들의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지만, 지금 이 두 번째 후발주자인 황야는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윤가님은 오히려 마동석 액션이나 개그 스타일이 좋아가지고 그런 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맞아. 그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범죄도시에 나오는 개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장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두 장면 정도는 저도 보다가 약간 피식했거든요. 피식하면서도 약간 억울한 거 있죠. 이거 범죄도시 패턴이랑 똑같은 건데 또 웃었네라고 하면서 약간 억울하긴 했는데 그래도 웃긴 웃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맞다. 연상되는 작품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워킹데드에 보면은 요 가버너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이제 딸이 좀비가 됐는데 딸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디 가둬놓고 이렇게 딸을 사람들 몰래, 마을 주민들 몰래 키우고 있단 말이죠. 요 미친 의사로 나오는 요 빌런의 설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뭐 여기서 따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황야 다음에 콘크리트 유니버스에는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이제 막을 열었고, 그 다음에 황야가 지금 어제 공개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될 작품은 유쾌한 왕따라는 드라마입니다. 시리즈물입니다. 총 10부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는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이 본성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학원물이라고 합니다. 출연은 성유빈, 원지한, 조현철 배우가 출연한다고 하는데, 성유빈 배우, 요 배우 아시죠? 많이 아역 배우로 많이 나오는 분인데, 장르만 로맨스에서 요 학생역으로 나옵니다. 학생역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개그 캐릭터로 맹활약을 해줘요. 근데 요 다른 작품에서도 정말 커리어 쌓으면서 연기 정말 잘하는 배우니까요. 요 배우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원지한 요 배우는 DP 시즌 1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입니다. 그 3편에 그 여자 역에서 문영옥 역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많이 얼굴을 알린 배우죠. 그 조현철 배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요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유쾌한 왕따라는 드라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공개가 될 작품은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작품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그렇고 황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이미 쓸모가 없어졌고, 이제 물물 교환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거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거래가 되는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시리즈물입니다. 7부작이라고 하고요. 캐스팅은 이재인 배우, 사바에서 그 빌런으로 나왔던, 빌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바에서 나왔던 분 있잖아요. 아, 그분이었구나. 이재인 배우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홍경 배우, 요 분은 어디서 많이 알렸냐면은 저기 웨이브 오리지널 중에서 약한 영웅에서 이제 빌런으로 나오죠. 요 홍경 배우. 그래서 거기서 많이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정만식 배우 다들 아실 거고, 뭐 김국희 배우, 유수빈 배우, 최정훈 배우, 송지인 배우, 요렇게 콘크리트 마켓에 나온다고 합니다. 시놉시스는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물물 교환의 장소로 자리 잡으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 그런데 아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그 황궁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로 나오고, 황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배경으로 나오고, 요 콘크리트 마켓에서도 무너지진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이 세 아파트가 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 무너져 있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작품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이 아파트들이 유일하게 안 무너진 아파트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황야는 뭐 감독 인터뷰는 아니라고 했지만 작품에서는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고, 요 콘크리트 마켓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정말 여기서도 좀 모호하게 그릴지 아니면 대놓고 황궁 아파트로 나올지는 요 작품이 공개가 되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를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카가 개봉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고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개봉을 하는데, 해외에서 미리 보고 온 지인의 말에 의하면은 뮤지컬 요소가 섞여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지만 정말 유쾌하게 보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사회가 진행이 되는데, 국내 시사회 후기는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호평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극과 극으로 막 갈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저냥 볼만한데 정도의 반응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 원카의 4DX 그 시사회 후기가 나왔는데요. 비추라고 합니다. 4DX는 비추라고 합니다. 4DX 효과들이 과연 잘 쓰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비추를 하더라고요. 보고 오신 분들이. 그 상영관 선택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국내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티모시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찰리의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은 아니고, 옛날에 1971년에 개봉을 했었던 그 고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요 개봉 첫날 퇴근 시간대에 예매를 해놓긴 했는데 제발 별일이 없어서 감상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개봉작은 추락의 해부라는 작품입니다. 요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하면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 지난번에 수상을 했던 게 슬픔의 삼각형이었죠. 슬픔의 삼각형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작품 역시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게 부국제에서 상영이 됐었는데 부국제에서 미리 보고 온 그 지인의 말로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끝내준다. 이게 장르가 법정 스릴러물이거든요. 긴장감 연출을 너무 잘 해놨다라고 하면서 진짜 재밌게 보고 왔대요, 부국제에서. 그래서 지금 테레지 님도 보셨구나. 그렇구나. 테레지 님도 괜찮게 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원카보다는 이 추락의 해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기는 한데, 정말 슬프게도 그 슬픔의 삼각형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이제 뒤늦게 국내에 들어오는 작품들은 상영관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생활권에서도 상영관 확보를 많이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사실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요 추락의 해부 요건데 원카부터 예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릴러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법정 추리물을 기대하고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왓챠피디아 들어가면은 이제 첫 화면에, 로딩 화면에 요게 딱 뜨고 메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작 빨리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원카에서도 나오는 그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이었죠. Call Me By Your Name이 2월 1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요게 많은 분들이 이제 퀴어물로 알고 계시는데 정작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퀴어 영화 하면은 이 작품이 떠오른다기보다는 여름 영화라고 하면은 이 작품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짝 그 퀴어 요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은 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한번 볼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워낙 극찬을 하셔가지고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탑건 매버릭이 2월 1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로 탑건 다음 후속작이 제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가 뜬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탑건 매버릭이 굉장한 영화라는 거는 뭐 두 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후속작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뉴스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2049가 2월 1일 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은 못 봤는데 원작이 워낙에 명작으로 칭송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2049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극장에 가서 봤다가 한 절반 이상은 숙면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들고요. 그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건진 게 있다면은 아나 데 아르마스를 발견을 했다. 저는 이 아나 데 아르마스를 이 작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여기서 홀로그램 여친으로 나오죠.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야, 진짜 딴 거 다 버리더라도 아나 데 아르마스라는 배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건 소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테레즈님은 재미나게 보셨구나. 맞아요. 이거 재미나게 보신 분들도 많은데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서 막 숙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 넷플릭스에 2월 1일 날 공개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이 또 2월 1일 날 웨이브에서 공개가 됩니다. 저 이거 시사회로 갔다가 이것도 절반 이상 숙면을 하고 나온 작품이라서 다시 봐야지 하다가 손이 안 가는데 드디어 웨이브에 공개가 되네요. 웨이브에 공개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사회에 가서는 진짜 거의 한 3분의 2는 잠을 자가지고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눈 떠보니까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 있고, 눈 떠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용 같은 거 위에 막 올라타 있고, 눈 떠보니까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행히 뭐 포스터나 이런 굿즈들은 챙겨서 나왔지만 어쨌든 요 외부에 OTT에 공개가 되면은 요 저희 애랑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더빙이 나올라나? 그걸 모르겠네. 더빙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더빙 나오면 저희 애랑 볼 수 있는데 저희 애가 아직까지 자막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빙 나오면은 저희 애랑 한 번 더 보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찬도 하시고 그리고 극장 흥행도 꽤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수면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방송 이후에 있었던 영화 뉴스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빙이 어마어마한 적자의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가 엄청난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웨이브랑 합병을 하면서 그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티빙이 구독료를 올렸잖아요. 그 효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토니아님이 블레이드 러너 안 봤다는 소식 듣고 다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안 볼 수도 있지. 그 고전 영화를 어떻게 다 챙겨봐요. 아니, 처음에 나왔던 게 82년작이에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이 작품 어떻게 다 챙겨봐요, 제가. 그래요. 감독 확장판이 나왔던 게 93년. 근데
고전 영화를 이제 와서 보면 좀 되게 아쉬운 게 그 당시에 봤다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깝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쫓아왔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재밌게 본 사람이 승자예요, 영화는. 이게 뭐 되게 고뇌하고 막 깊은 사유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는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물론 뭐 예술 영화도 있지만 그 크게는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제가 황야 엄청 막 그냥 그랬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그 황야라는 작품을 볼 때도 만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게 본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우리 그 황야가 한 2시간 정도 러닝 타임이 되는데 그 2시간 동안 누군가는 아쉬웠고 누군가는 그냥 그랬는데 그 2시간을 되게 재밌게 봤다면은 그 재밌게 본 사람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그 2시간을 재미로 채운 거예요. 그게 승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무리 망작이라고 욕먹는 작품이라도 결국에는 그거 재밌게 본 사람이 승자입니다. 뭐 이거 뭐 황야 재밌게 봤다고 해서 에이 영화 볼 줄 모르는 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 인생의 2시간을 재밌게 보낸 그 사람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에 나왔던 이 지건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얼굴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외계인 2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추모 글귀가 짧게 나오죠. 연기도 잘해주시고 액션도 꽤 강도 높은 액션도 다 소화를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열심히 촬영에 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정말 좀 많이 안타깝네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기사 내용보다는 기사 제목이 너무 별로여서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은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올해 만난다는 소식 전한 8살 나이 차이의 두 남녀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조명가게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다는 조명가게에 배우들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이에요. 그거를 올해 만난다는 소식 전한 8살 나이 차이의 두 남녀라는 기사 제목으로 뽑아서 기사를 써제낀 겁니다. 제가 고 이성균 배우 사건 이후부터 그 기자들이 이렇게 제목으로 낚시질하고 클릭수 장사를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을까요? 그래서 이 기사 보자마자 열이 확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에 낚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시네마에서 되게 재밌는 걸 했던데요. 그 본인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내가지고 통계를 내서 유저에게 상을 줬는데 그 상 중에서도 광기 넘치는 상들이 보여가지고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관에서만 최다 관람상이 있는데 이분이 동네 관에서만 1년 동안 170회를 봤다라고 합니다. 한 개의 관에서만 170회를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개봉 일주일 전에 최다 모바일 예매를 하신 분이 파워 J상, 계획형이라는 거죠. 받았고, 그 영화 시작 30분 전에 최대 모바일 예매를 하셨던 분에게 파워 P상, 그냥 즉흥적으로 예매를 한 거죠. 이분이 영화 30분 전에 모바일 예매만 1년 동안 139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상을 하셨고, 아까 그 파워 J상, 영화 일주일 전에 최다 모바일 예매를 하신 분은 62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진짜 광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통계 내는 것도 재밌네요. 재밌고 이런 그 빅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요즘 극장도 사람들 많이 안 가는데 이런 걸로 좀 재미 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의식해서라도 좀 자주 가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지금 가장 큰 기대작인 파묘가 2월 22일 날 개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뭐, 예고편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스틸컷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오컬트 3부작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애의 아이가 실사화가 된다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게 좀 더 구체화가 돼가지고, 포스터도 나오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독점 상영을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캐스팅과 요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 뭐 말이 많아요. 원작자는 만족스럽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관객들은 무슨 코스프레 해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최애 아이가 15세 관람가예요. 약간 폭력 묘사도 있고 전체 관람가가 아닌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저 애가 지금 유치원 졸업반이긴 하지만
유치원 할 때 애들이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고 싶다고 최애아이를 보여달라고. 근데 저는 일단 관람 등급부터가 15세 관람가니까 이걸 보여주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자기 반 애들은 다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번 좀 충격을 먹었고, 아니 가정에서 시청 지도 같은 거 안 하나?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거를 최애아이를 보신 분들한테 이거를 애랑 같이 봐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그냥 던져주지 말고 옆에서 같이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심 끝에 아이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이 보자라고 하면서 봤는데 저의 그런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한 초반 몇 분이 지나자마자 재미없어 이러면서 안 보더라고요. 아니 나 고민을 왜 한 거야? 이럴 거면 고민이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왜 알아보고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재미없어 이러면서 바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머쓱. 네. 디로드님께서 실사와 뚜껑은 닫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약간 머쓱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웹 소설이 히트를 쳐서 웹툰으로 나왔던 전지적 독자 시점이 스마일게이트에서 영화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공개가 됐는데, 이민호, 안효섭, 최수빈 등이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웹 소설은 못 보고 네이버 웹툰으로는 어느 정도 좀 봤거든요. 이게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약간 SF나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최근에 애니메이션화가 돼서 공개가 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애니메이션화가 된다고 했으면은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실사화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 우려가 되긴 해요. 이거 CG도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 내용 전개도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유치해질 수가 있는 내용 전개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이고 웹툰이니까 유치하다라는 감이 관객들에게 덜 느껴졌는데, 이게 실사화가 돼버리면 좀 많이 유치해질 수가 있는 소재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살릴까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한번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즈님이 역시 딸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못 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애도 나중에 뭐 사춘기 오고 중고등학생 되면은 좀 안 좋은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거 접하겠죠. 당연히 부모가 아무리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그게 되겠어요. 근데 다 볼 거 알지만, 보게 되겠지만, 양육자의 입장에서 야 어차피 볼 건데 그냥 봐 라고 하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관람 등급이 있는 거야라는 거를 교육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몰래 보고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보고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없겠죠. 근데 집에서만이라도 제가 뭐 이거 뭐 어차피 내가 막는다 한들 뭐 다 볼 건데 그냥 봐라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오래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도 끝났고 애도 일찍 자고 해서 좀 방송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켰는데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끝났네요. 라이브로 오신 분들은 오히려 좋아.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방송 종료 때까지 남아 계신 분이 지금 역대 최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아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